반갑습니다. 구대성입니다. 지금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좀 잠겨져 있을 겁니다. 어제 시험이었죠. 어제 시험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시험이 끝난 후 리셋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험침 92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확정 답안이 발표된 후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86회 전산세무 1급 재무회계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시작하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메모장이 좀 필요하겠죠. 자, 1번 확대 하고, 자, 1번 다시 여기 1번 세금의 자본 항목은 자본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기주식 천주를 주당 600원에 취득하여 500주는 매각했고, 자, 요거 한번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했고, 이제 주당 600원에 취득을 했고요. 600주 곱하기 600원 곱하기 1000주 취득을 했고, 대변인은 뭐 현금이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얘는 매각을 했습니다. 자, 매각했는데 자기 주식이 매각할 때는 장부가액으로 나가야 되죠. 600원짜리의 장부가액을 500주만 매각을 했고요. 이때 들어온 돈은 돈이라고 하고, 돈은 700원에 매각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500주 곱하기 700원, 100원만의 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발생됩니다. 처분이익 500주 곱하기 100원, 이렇게 처분이익이 발생이 되고, 나머지 500주는 소각을 했죠. 그 소각한 분기 여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장부가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이 600원이기 때문에 600원 곱하기 500주 이렇게 적고, 차변에는 이제 소각하면 자본금 액면가액이 들어오죠. 차변의 자본금 액면가액은 500원이네요. 그러니까 500원이니까 500주 곱하기 500원. 그러면 이제 차변에 100원만큼 부족하죠. 그래서 차변에 들어오는 계정 과목은 소각할 때 생긴 손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감, 자, 차, 손. 만약에 이제 차익이 있다라면 차익부터 까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죠. 일단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500주 곱하기 100원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얘부터 먼저 보면 자본금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자본금의 증가가 얼마가 일어나냐면 500주에 500원, 500주에 500원이 일어나고, 자, 자기 주식은 요렇게 나갔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가 동일하기 때문에 증감도는 감소가 없죠. 얘는 이제 계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의 증가가 일어나고, 감자차손은 얘가 자본조정이죠. 자본조정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도 일어났고, 자본잉여금도 일어났고, 그 다음 자본조정도 일어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만 없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좀 시간 길게 풀었지만 직관적으로 조금 빨리 푸시면 답 금방 나올 겁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중 잘못된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에 매입 수수료나 이전 비용 등을 거래 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산 맞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 단기 매매 증권만 얘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매입할 때만 그때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쓴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거 이외에는 전부 다 매입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매입 시만 수수료 비용 900번대 984번인가 그럴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가산을 해 주어야 한다. 맞는 말. 자, 맞는 말. 자,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 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익. 이것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데 손실의 과목으로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먼저 상계하고 맞죠? 그다음 투자자산 처분이익,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인식한다. 맞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지금 매도 가능 증권 매각할 때는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있다라면 그거부터 먼저 없애고 그 다음 나머지 처분이익,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안 해놓고 투자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4번 문제. 매도 가능 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평가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을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손상차손은 자본 항목으로 분류한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자본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본 항목이 아니라 얘는 손익 항목으로 이렇게 분류한다. 이렇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가볼게요.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새 건물을 신축할 거예요.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요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기존 건물은 어쩔 수 없이 취득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때 기존 건물은 토지로 분기를 해야 되겠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토지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토지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다 바로 나왔습니다. 1번. 다른 거 한번 읽어볼게요.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3번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사용 또는 이전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비에 들어가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아니한다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4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넣어야 되겠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문장 가볼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무형 자산의 상각 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라는 말 나왔고 계약이라는 말이 나왔죠.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자주 나오는 문구고 또 좀 바꿔서 나오는 문구로는 이런 문구도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결론은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이죠. 초과할 수 있다. 따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판서만 보면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 얘는 맞는 말이에요.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이나
얘네들은 2000을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5%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의 취득 그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을 할 때 정률법을 구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취득가액의 5%를 가정해서 풀 뿐이지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은 정답 2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무형자산의 상각은 취득할 때부터 한다. 틀린 말입니다. 취득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할 때부터 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얘가 오답인 거예요. 취득 시점으로 문제가 나오면 오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4번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 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지금 결론적으로 내가 감가상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얘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위로 인식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서 여기서부터 기초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던 방향대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은 이렇게 내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감소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감소하면 그 상각은 그 감소한 금액, 이제 어떤 손상차손에 의해서 금액이 이렇게 감소가 되면 여기를 기초로 합니다. 얘는 좀 다른 거죠. 얘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공정가치 또는 회수 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그대로 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이고 만약에 감소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감소하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잘못된 것은 질적 특성에 관련된 말 정말 자주 나오죠. 잘못된 겁니다.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하는데 관련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여기 관련된 것이 목적이죠. 목적 적합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목적 적합성. 저는 이렇게 가리켜요. 피는 빨개요 라죠. 피는 빨개요. 피 빨갛죠. 그때는 예 하죠. 예. 피 적. 예, 피는 빨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에 반해서 신뢰성은 이렇게 제가 가리킵니다. 신뢰성은 우리 영화 극장에 가면 뭐 하죠? 표 검사하죠. 표 검사하죠. 그래서 표 검사 중 이렇게 합니다. 억지성이 있지만 어쨌든 암기하면 좋죠. 신뢰성은 표 검사 중, 표 검 중. 목적 적합성은 피는 빨갛다, 예, 피적 이렇게 배우시면 좋습니다. 2번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한다. 얘가 중입니다. 중. 3번 정보 제공의 적시성을 추구하는 목적 적합성과 여기 적시성 있죠? 그 다음 정보의 신뢰성이 상충되는 경우 뭐 항상 상충이 되죠. 반드시 적시성을 우선하여 반드시 목적 적합성을 우선하여야 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상충되면 서로 수정 보완을 해야 되죠. 당연히 정답은 3번입니다. 질적 특성을 갖춘 회계 정보일지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돼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이 무슨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내가 지금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회사에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회사가 이익을 본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익 볼 돈은 1,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회적 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겟하는데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0원이래. 나는 지금 1,000원을 벌려고 하는데 10,000원을 써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정보는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정보를 얻어서 생기는 효익을 초과한다면, 즉 비용이 효익을 초과한다면, 지금 키워드 요겁니다. 비용이 효익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쓸데없는 정보죠. 그 정보의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